4월 7일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1대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4월 2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 목요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은 사실상 한 열흘 정도의 여유를 남기고 있는 셈이죠. 오늘 백분 토론에서는 여야 대표급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셨죠. 4선 국회의원이신 홍영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4선 의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권영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프레임 토론하기 앞서서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좀 핵심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이 야권 단일화 결과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한 1분 정도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이 국민의힘에서 결국 이제 단일화에 성공하신 셈인데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뭐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당연히 기쁘지요. 뭐 사실 오늘이 굉장히 긴 하루였고 그래서 그 지난 TV 토론 나왔을 때 100분 토론 나온 지 한 일주일인데 한참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치열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양보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양보를 해가지고 실제 오늘 아침에 이 공개하는 순간까지 명색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차이도 그렇게 나지는 않았다고 들었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승리해서 기쁘고 이제 뭐 국민의힘이고 국민의당이고 다 없이 한데 합쳐가지고 우리 오세훈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네. 야권 단일화가 아무래도 좀 대중들의 이목을 끌게 되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손해본 느낌도 좀 드실 것 같은데 또 뭐 이제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또 나름대로 유리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셨을 것 같고 일단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홍영표 의원님? 아니, 저도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이 단일화가 끝까지 성사되는 건가? 너무나 험악하게 이렇게 말이 오가고 그래서 과연 저 단일화가 이루어지나 했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돼서 우리 권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단일화라는 게 이제 과거에 보면 어떤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힘을 합하는 것인데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어떤 단일화 과정은 정말 저는 과거에도 이제 많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좀 이렇게 살벌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상황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저희들로서는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 단일화됐으니까 이제 좀 이제 상대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선거 운동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화 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그 효과가 그렇게 아주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자, 이게 살벌한 단일화라고 하셨는데 또 날선 비평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의외성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생겨야 본격적인 경쟁도 만들어지는 거겠죠. 물론 이 두 후보 외에도 많은 또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이 양당의 대표 주자들이 어떻게 또 경쟁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100분 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이번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 보궐선거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님의 프레임 공개하겠습니다. 자, MB 아바타 그리고 이권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권들이 또 문제시되고 있는 것인지 일단 홍영표 의원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전망하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런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이야기 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놓고 또 뭐 방역이라든지 뭐 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그 뭐 오세훈 후보 또 박형준 후보 공교롭게도 MB 정부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정말 날이 갈수록 이게 캐도 계속 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MB의 어떤 부활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 하면 우선은 뭐 BBK 해서 거짓말, 그다음에 또 불법 사찰에 대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위협, 그리고 또 하나는 뭐 4대 강이라든지 해외 자원 개발 이런 것에서 혈세 탕진 뭐 이런 것들로 압축되는 후보들이 이번에 이렇게 나선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정말 저도 좀 씁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지적을 했었던 MB의 어떤 다시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홍준표 그 뭐 야당 의원께서 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MB 면회나 다녀야 할 사람이 부산시장에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시장이 되겠다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 그 범죄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의외의 곳에서 붙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고영세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홍 의원님께서 우리 단일화 과정이 살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열한 걸로 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벌은 사실은 이 네거티브를 아주 살벌하게 우리 오세훈 후보한테 해가지고 거꾸로 그런 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이게 좀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 모양이다 해서 우리가 단일화해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그 선거는 아무리 보궐선거라 하더라도 1년 3개월짜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책 선거로 갔으면 하는 게 그 많은 사람의 기대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난데없이 MB를 끌어들여 가지고 MB의 그 좀 의문이 되는 부정적인 면을 또 그 의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오세훈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한테 씌우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 선거가 이제 그 부분은 정책하고 별도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인데 이 선거가 이 박원순 후보와 오거돈 후보의 성범죄로 인해서 이 생긴 이 보궐선거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이슈를 흐리려고 그러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LH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호도하고 이슈를 국면 전환하고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영선 후보야말로 뭐 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뭐 저희들이 듣기에 좀 얼굴이 화끈해지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캠프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 출신들이 여러 들어가 있을 뿐더러 또 박원순 시장하고 관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소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그 3명의 여성 의원들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나중에 빠지긴 빠졌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게 빠지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사실 그 피해자,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에 자기 그 캠프에서 그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거에만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거는 박영선 후보는 이 문재인 박원순의 아바타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의 M, 그다음에 박원순 하면은 원래 P지만 B로 보고 MB 아바타는 이 박영선 후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타기 혐의가 굉장히 짙다.
예. 그다음에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응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시네요. 예, 예. 홍영표 의원님. 아, 네. 아무튼 저는 제가 이제 MB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었다.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정홍보 뭐 오세훈 후보는 기획관을 사실 했었고요. 실세라고 보긴 뭐 좀 그럼에도 어렵죠. 불구하고 그 당시에 MB 정권에서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예를 박근혜 들어서 정권의 핵심 실세는 아니잖아요. 내곡동의 지금 이런 의혹 같은 경우 사실 그 시장 실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거가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제시되고 있는데 그냥 시장 후보니까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제기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 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아마 그걸 받아들일 국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에 대한 뭐 검증이 얼마나 정말 철저합니까? 장관 후보라든지 모든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조그만 의혹에 대해서도 정말 거의 뭐 사법적인 이런 재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한데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그런 어떤 지금 LCT 아파트에 대한 어떤 특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다들 좀 자료도 내놓고 거기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더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고 그렇잖아요.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더구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도 되면 얼마나 높은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요구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저는 그것은 사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정책 선거로 회피하는 네거티브로 볼 게 아니라 정당한 공직적 후보 검증 과정이다. 이회창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를 했을 때는 사실 민주당이 전신 정당이 네거티브로 덕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선거에서는 네거티브를 몰두하는 정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 충고를 드리고 싶고 지금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내곡동 땅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후보가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보다 재산이 좀 많다. 뭐 상속을 받았으니까 부인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혜택을 좀 받은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지 몰라도 내곡동 땅을 가지고 그게 무슨 혜택을 받았다, 증거가 나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내곡동 땅 같은 경우는 반대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고 또 그게 또 이미 지난번에 한명숙 후보와 총리와 10년 전에 선거할 때 이미 다 나왔던 건데 왜 늘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곡동 땅 같은 경우도 사실 오세훈 후보나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지정을 한 게 아니라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완성됐다라는 게 증거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의 LCT 문제 같은 경우도 LCT는 이거 이미 2017년에 특검하기로 합의했는데 진행을 지금 여당이 시키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뭐 얼마나 서슬퍼렇게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사정을 했습니까? LCT 그때 가서 했으면 될 것 같다가 갑자기 선거 때가 되니까 선거 때 와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알 권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주로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정당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원래 프레임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1분 약간 네. 안으로만 짧게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내국지구에 대해서는 아주 사실관계 자체를 권위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6년에 시작을 했었고 이것이 환경부나 서초구의 반대 때문에 그게
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가 이명박 정부 때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권성동 의원이 큰이라는 사람, 뭐 대범한 사람은 뭐라고 했더라? 그 남자는 그런 거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36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이건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CT 문제는 아시지만은 이 시민단체나 계속 고발을 하고 했어도 이게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끝냈지만 다시 새롭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좀 거기서 사실대로 좀 깨끗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얼마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짧게 예, 우선 LCT 문제에서 검찰이 무혐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뭐 무혐의할 만하니까 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검찰 내에서 뭐 항고라든지 재항고라든지 통해서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여당이 얼마든지 문제를 삼으려면은 특검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뭐 그 당시도 지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21대 국회에서도 할 수가 있었지요. 이미 합의한 거니까 다시 하자고. 그렇게 안 해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와서 이 특검하자는 거, 이 네거티브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내역동 땅과 관련해서는 우리 홍 의원님께서 요즘 대표 선거 때문에 바쁘셔서 자료를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때지요. 계획 범위에 포함이 돼 있고 이게 2007년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라고 하지요. 여기서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는 보도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후속 절차에서 이 과장인가 국장 전결로 해가지고 이 결정된 부분을 외부로 보내면서 시장 직인이 찍혔다고 시장이 관여했다 그러는데 우리 잘 아시지만 그거는 지금 이 국정을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시장이 다 알고 예.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 프레임 안에서 좀 더 녹여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레임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말할 기회도 없이 그냥 지금 또 똑같이 그러네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예, 나중에 끝내실 때가 또 이쪽으로 갑니다. 자, 프레임 바꿔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프레임 함께 보시죠. 자, 권 의원님 프레임을 보면 결국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 대응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민폐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문정부에 대한 결국 심판 선거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폐라는 말 왜 쓰셨는지 먼저 권영세 의원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통 민폐라고 하면 인간에 끼치는 폐해가 예. 민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민주당 적폐를 줄임말로 민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 홍영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보궐선거가 뭐 시장, 특히 서울시장이라고 부산시장이라는 우리나라의 2대 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니만큼 특히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요즘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책 선거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임기 마지막 해에 이루어지는 선거고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적인 성격은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도 우리 야당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주당 적폐에 대해서 그럼 뭐가 있냐고 지금 몇 가지만 본다면은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뚜렷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보복한 거, 그다음에 선거와 재집권에 몰두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게 관심 있는 거 외에는 뭐 잘 보이질 않는데 이 적폐도 우리가 제가 판례를 준비했다가 안 하기로 해서 놔뒀습니다만은 적폐도 사실은 쌓일 적자를 써서 여태까지 쌓인 적폐, 폐해가 적폐인데 민주당이 적폐 청산하는 적폐는 그게 아니라 본인들 거는 그냥 놔두고 적군, 상대방의 폐해만 없는 거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이 파헤치였단 말입니다. 사실 그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루틴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관행들이 쌓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이게 적폐청산을 한 게 저는 김영삼 정부 때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김영삼 정부 때는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떤 보복적인 그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재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늘 그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오로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신적폐를 쌓고 그 신적폐가 바로 민주당 적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쌓인 적폐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폐해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홍영표 의원님.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고 또 그런 적폐청산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합해서 같이 했던 일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도 사실 작년부터 지금 거의 1년 동안 이 코로나19의 위기, 저는 정말 우리가 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중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 위기를 좀 기회로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 해서 K-뉴딜도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뉴딜, 에너지 뉴딜, 또 지역 뉴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좀 뭐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하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력기관의 그 잘못된 이런 특히 이제 검찰, 정치검찰들의 그런 폐해 같은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도 그렇게 저는 발목 잡기를 하고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치 이 K 방역이 좀 잘못돼서 이 정권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저는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그 최영두 대변인이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니까 뭐 패스포드 백신 접종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대통령이 G7 그 정상회담 참여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맞아라 그래놓고 맞으니까 또 오늘 뭐 국민들은 지금 못 맞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패스포드 백신 접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같이 정말 모든 문제를 이 코로나 방역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힘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한 건 국민적 요구에 의한 함께한 청산이었고 코로나19의 미중의 사태는 사실 야당이 도와준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세요? 예. 뭐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나오면 국민 요구라고 아까 적폐청산 얘기를 했는데 국민 요구는 사실은 그 여야 가릴 거 없이 모든 적폐가 쌓였으면은 뭐 처벌할 건 물론 처벌하되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라 이게 국민 요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한 거 보십시오. 블랙리스트 지난 정부에 잘못했다고 처벌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의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수사는 지금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연결고리에 되면은 그게 김명수 대법관이 그런 건지 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판판이 기각이 되고 또 이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관여한 부분도 이게 1년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재수의 감찰 무마 사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사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력형 이게 이 남용으로 이런 부분도 뿌리 뽑아줘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뭐 이 상대방 지난 정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백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관점을 아스트라제네카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맞았으면 뭐 저는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이거는 좀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1호 접종자가 됐으면 더 좋았지 1호 참관인보다는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게 지금 백신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적폐나 아까 이 적자를 써가지고 하는 거가 이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의사들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간호하고 의사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주택 소유자하고 미소유자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원인 진단도 이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투기 수요가 문제다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이상한 진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지금도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LH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도 부동산이 다락같이 올라가지고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부동산을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분노를 하는 거지요. 뭐 더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가 이 정당이 또 집권하면은 이게 본인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아픔은 뭐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겠지만 이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다가는 이런 신적폐가 계속 쌓이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영이 틀림없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후보가 계속해서 4월 7일에도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 특히 정치 검찰들하고 뒷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지금 여당이 단합받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라든지 과거에 우리 뭐 MB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검찰하고 거래하면서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사건을 뭐 축소도 하고 뭐 은폐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과거에 그냥 관행처럼 해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라도 가능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다.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들이 여당을 오히려 탄압한 이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당시에 저는 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오면 그때 오히려 국회에서는 왜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냐고 야단 맞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전혀 그 한 명도 임기 도중에 내보내지 못했어요. 아니 기업에서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 임원들이 언제 취임했고 언제 그만두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봤다고 그 블랙리스트라고 합니까? 과거의 블랙리스트는요, 그걸 만들어서 연예인들까지 탄압을 하고 했었던 그것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재판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하명 수사 지금 그게 왜 시작이 됐습니까? 경찰이 그 고래고기에 대해서 이거 수사를 하니까 검찰들이 그걸 은폐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덮어씌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이 무슨 청와대에서 어떤 하명 수사를 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아까도 한번 1분씩 추가 토론했으니까요. 1분씩만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거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많이 나온 거고 이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올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과거 정부에서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누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기 전에 다른 방송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미 내정된 사람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이 인터뷰할 질문지까지 미리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그게 뭐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데 그거는 저거랑 비슷합니다. 이 조민이 이 조민과 정유라를 비교해가지고 정유라는 이게 바로 이게 저 학적을 다 말소를 시켰는데 조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끝까지 가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큰 일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님 1분 아마 그 우리 권 의원님 기대는 아마 실망으로 바뀔 텐데요. 저도 제발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울산 그 지금 수사가 왜 안 되고 있냐 그러는데요. 제가 최근에 거의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 뭐 대기하는 이런 분을 만났더니 정말 좀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요. 어마어마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검찰이 아까 또 조국 자제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편파적이었죠. 솔직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그쪽 당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덮어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덮어줬다고 어떻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거는 좀 문제가 이중잣대로 있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내 편이면 저는 검찰은 뭐 여야할 것 없이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지금 전에 지금 예. 그 어떤 정치 검찰들의 행태가 공정하다. 우리 편을 감싸니까 공정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다 그 큰 이야기입니다. 예, 한쪽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후보의 이제 이력의 문제를 문제 삼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 정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보궐선거에 임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정책이나 좀 세부적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끼어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는 게 상대 후보의 이런 약점이 아마 패배 원인이 될 것이고 우리 후보의 이런 강점이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님부터 들을까요? 그 앞에 말씀드린 거가 제가 할 얘기가 많았는데 네. 지금 검찰이 편을 나눠줘 가지고 지금 친정부적인 검사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검사들이 우리 지금 야당한테 대해서 편파적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만 말씀을 네. 드리고 저는 이번 선거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운 적폐에 대한 이 응징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이 선거만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1년 3개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수위도 없고 바로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 이미 시장직을 해봤고 또 시장직도 대가 없이 했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공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틀림없이 압도적으로 뽑아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는 오세훈 후보의 어떤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좀 그렇죠.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럼 홍영표 그다음에 의원님. 부동산 정책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서의 강점이 있고요. 예, 홍영표 의원님. 네. 저는 우선 지금 뭐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이고 또 저는 뭐 정권 말기에 이렇게 정권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런 민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정적인 어떤 뭐 시정 또는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데서 저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인물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성공한 장관인데 실패한 시장입니다. 아까 이제
성공한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견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개혁과 공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저희는 뭐 의원들 사이에서 그건 다 일반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오세훈 후보나 또 특히 박영준 후보 계속 어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비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장관, 특히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그 실력이나 이런 것들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코로나 위기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비해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듯이 실패한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뭐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그 당시에 뭐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저는 정말 왜 한강에다 그런 것을 띄워놨는지 지금 엄청나게 적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돈을 그런 데다 낭비하는 시장 후보 예.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결국 사람을 놓고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평가할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점과 강점을 제가 되게 시간을 좀 적게 쓴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하겠습니다. 약점과 강점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의 강점은 성공한 네. 그 장관이고 상대의 약점은 실패한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1분 정도씩 보충 토론하겠습니다. 예, 권영생.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영선 저는 박원순이랑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성공한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뭘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을 실패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오늘 그 후보 단일화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니까 박영선 후보의 첫 마디가 뭐 실패한 시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적폐라고 몰면은 그냥 적폐가 되고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덮어씌우면 그냥 실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틀림없이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자기 거취를 걸어가지고 나온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업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난 그 처음에 실패한 시장이고 과거 시장이라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분명히 실패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 당시에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대거 취소하는 바람에 부동산 공급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게 서울 지역의 부동산 그 가격 상승에 아주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가 우리 오세훈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세훈 후보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보충입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제대로가 아니라 아예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예 취소를 시켰다 이러시는데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가 26만 가구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우리가 공급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저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 현대 아파트, 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이걸 풀어주면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쪽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명박 시장이 2006년도에 뉴타운 했고 저희 인천도 그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작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거의 10년째 방치된 것이 이게 사실 시장 문제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0년부터는 버블7 지역도 그 아파트 가격이 40% 하락했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10% 20%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잘 아무튼 모르시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만 가지고 한번 100분 토론에서 다시 한번 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보고 싶은 게 그러신 것 최근 같아서요. 몇 년 사이에 자, 잠깐만요. 몇 년 사이에 요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조금씩 드릴 테니까요. 예, 아예 발언 기회를 가지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1분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저한테 주는 겁니까? 그 서울시의회에서 이 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 한 5, 6년 사이에 한 400군데의 재개발 재건축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25만 호의 건축이 새롭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게 공급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기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사실은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막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새로 건축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오를 전망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몇 년 전 그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죠. 이때는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물론 이게 재개발 재건축도 실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 말대로 이게 빵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25만 호를 갖다가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오늘의 부동산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너무나 잘못된 진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7, 8년 동안 진전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을 해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해산하는 규정 자체를 저희가 건축법을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조합원의 80%가 찬성해야 되는 거를 이거를 지금 50인가 60% 찬성만 있어도 조합을 해산하게 했던 그 법안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알죠. 그게 여야가 같이 했습니다. 왜? 그때 이게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 박원순 시장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업 추진은 안 되고 동네는 동네대로 완전히 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이거를 조합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바꾼 게 조합 해산하는 요건을 완화시켜 준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박원순 시장 초기에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사실 이해가 될 만한 하나만 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도권 전체로 작년에 20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대개 1년에 15만에서 16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25만 호를 아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걸 이제 추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이 물량은 지금 몇 년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사실은 지난 한 3년 동안 대개 가장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좀 20만 시간을 좀 불공평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시간을 약간 덜 쓰셔가지고요. 30초 정도. 예. 그 지난번 토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몇만 호를 절대량으로 지금 그 많이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심지어 100만 호를 공급해도 부족할 때는 50만 호는 굉장히 작은 거고 지금 수요가 이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수요가 한 5만 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10만 호만 공급하더라도 그건 과다 공급이 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 초기에는 뭐 저도 그때 의원 생활을 했으니까 초기에는 그 당시에 뉴타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규제만 묶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기가 좀 더 풀리고 또 이제 부동산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데는 풀어주고 해서 공급을 제대로 했어야지 마땅했지요. 근데 그런데도 그 25만 호도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 정도에서 상대적인 이제 겁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사실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는데 100분 토론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씀 주실 정도인데 두 분이 함께 하시는 토론은 일단은 당분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역시 선거 기간을 맞아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여야 모두 이번 선거가 아마도 차기 대선의 민심 확인하는 절박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의 여야 대진표 모두 확정된 만큼 정책, 비전, 그리고 또 민생,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는 그런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임 토론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